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곽재식 작가의 달과 600만 달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애비다. 막장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죠. 어느 날 한 남자에게 5살 난 여자아이가 딸이라며 나타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이 남자는 과연 이 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론을 살짝 스포하자면 아주 감동입니다. 이 감동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네 아빠다. 검은 투구를 쓴 영화 속 악당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대사를 하는 사람은 대체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괜히 어설픈 파스텔 톤으로 페인트 칠한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5살짜리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한 사람의 아버지임을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강하게 느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자.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너무나 뜨거운 어느 여름날이다. 도시 빌딩의 알루미늄 외벽들이 달아오르고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녹는 듯한 더운 날씨. 길가에 가득한 차들에서 열기가 피어오르고 더위에 찌든 사람들이 땀 흘리며 지친 모습으로 거리를 걷고 있다. 그런 여름날이 갑자기 세상에 거대한 장막을 치는 듯 삽시간에 깜깜하게 어두워진다. 저 멀리 서편에서부터 갑자기 뭉게뭉게 검은 먹구름이 확 몰려오더니 시내 전체를 저 끝쪽부터 이쪽 하늘까지 구름들이 다 뒤덮어버리는 것이다. 길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서 저마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을 쭉 가로지르며 번개가 확 친다. 그리고 세상을 울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정신 나간 듯이 엄청난 소나기가 퍼부어대는 것이다. 내가 종로구 복지과의 류은정 씨에게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 이원 어린이 생부되시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낀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느낌은 적어도 그 정도의 배경 효과가 필요한 강도였다. 이제 겨우 새 직장에서 자리 잡고 지난 1년 반 동안 사귄 아가씨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니 왜 애가? 어떤? 대관절 무슨 소리냔 말이다. 아니 똑바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친자식이 있다고요? 잠깐만 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재확인을 하며 발버둥을 쳐봤지만 정해진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여기가 텔레비전 주말 드라마 속도 아닌데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숨겨둔 딸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깊은 당황스러움에 대양에 빠진 나는 반쯤 넋이 나가서 터벅터벅 구청을 향해 길을 나섰다. 길을 걸으면서 곰곰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았다. 나름대로 큰 사고를 안 내려고 주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궁지에 몰린 채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동안 모든 술 먹고 필름 끊긴 나날들을 하나 둘 다 집대성에서 헤아려 보기도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종로구청 복지과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서류에서 그녀의 이름 석자를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순간 이야기의 내막은 단숨에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학 시절 동료였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지구물리학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산학연 합동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기상청에서 일을 하면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때가 아마 여름 태풍 내습기 대비 총점검이 막 끝나는 때쯤이었지 싶은데 마침 굉장히 큰 환경학회가 수원에서 열려서
이 바닥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 물론 많은 옛 친구들과 은사님들, 은사라고 부르기 싫은 교수들도 줄줄이 나타났다. 기상청에서 한동안 일하고 있던 나는 아주 오랜만에 학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친구들이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순간만큼 서글픈 때도 없다. 물론 내가 나이를 먹는 느낌이 드는 생일이나 새해가 밝아올 때쯤도 괜히 이날 이때까지 뭘 해오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사무치긴 한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가 옛날의 그 모습 대신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닳고 다른 모습일 때 그 비감은 사무침을 뛰어넘었다. 깊은 밤마다 같이 호젓한 도로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던 친구가 몇 번씩이나 의과대학 편입학 시험에 낙방하고 사방으로 웅크린 모습을 볼 때, 혹은 언젠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실험실 안에서 바깥으로 창밖을 보며 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방울들을 같이 바라보던 친구가 어렵사리 얻은 직장에서 인생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시원하고 유쾌했던 그들이 어느새 삶에 꼬이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속에 억울함이 차서 기가 죽은 낯빛이 된 것을 보면 참 세상이 이런 것인가 싶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어린 날들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그 날개가 꺾이고 다급한 인생에 쭈그러든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일은 그처럼 감흥이 컸다. 아마도 그 친구들이 괴로운 만큼 내 주변과 내 삶의 부분들도 동시에 날개가 꺾인 모습일 것이며, 또한 그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내 자신도 그만큼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눈앞에 들이밀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녀만은 아직도 옛날의 그 밝은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많은 옛 친구들 가운데 단연 빛이 났다. 나름 나도 논문 된다고 며칠 계속 밤새웠어. 라고 말하는 대로 그녀의 오른쪽 눈에 좀 충혈기가 있긴 했다. 하지만 그래도 경쾌하게 흘러가는 말소리와 괜히 눈을 흘기며 표정을 지어내 대답하는 그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다. 더군다나 내가 머릿결은 작살이지 라며 한 번도 염색 안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머리칼을 손으로 훑고는 웃을 때 그 웃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았다. 자신감 넘치는 청명한 웃음소리이기도 했지만 또 좀 바보 같고 어린애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서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세상에서 여기는 여전히 밝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라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드는 그녀와 눈이 딱 마주치고 자리에서 돌아서고 나서는 나는 그야말로 한동안 그녀에게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한 사흘밤을 그녀가 나오는 꿈만 연달아 꾸고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소위 말하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 현실적 영향권의 폭을 넓히는 발빠른 행보로 진전되었으며, 그 결과 그로부터 2개월 후인 진짜 태풍 내습기가 되자 그녀와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 만남은 6개월 정도 이어졌다. 그녀의 손을 잡고 햇빛이 사이사이로 바람을 따라 들어오는 여름 가로수길을 걸을 때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좀 눈이 부셔서 얼굴을 살짝 찡그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그 옆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나는 이 잠깐 동안이 사람을 쉬게 하는 느낌이 드는 여름바람이 불어오는 잠깐이 아주 편안하고 기나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런 좋은 시간이 내 삶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그녀가 내 곁에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다.
나는 그때 내가 기상청에서 일하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앉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럼 갑자기 나이만 가득 먹은 실업자가 되겠지. 그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어디 연구비 남는 대학의 연구보조원 자리나 뒤지고 다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과연 그때도 그녀가 내 곁에 있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다. 나는 그걸 도무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과학인재 육성 사업의 핵심 역량 인재 후보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다. 어영부영하다가 운이 좋아 덥석 그 돈자루를 움켜잡은 학생들은 그녀 말고도 꽤 있었지만 그녀는 실제로 실력도 굉장한 학생이었다. 내가 기상청의 국지기상도 압축화 분석에 끙끙대고 있을 무렵 그녀는 벌써 성층권 난기류에 관한 그럴듯한 논문들을 몇 편씩 완성한 후였고 내가 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교수님들 앞에서 과제 발표를 할 때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어느 리조트에서 유창한 영어로 지구 자기장 격변에 대해 미 공군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녀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굉장했다. 그럼 그녀가 삐끗 잘못해서 퇴물이 된 나를 거들떠보기나 할까? 나는 그게 굉장히 불안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한 번 만날 때마다 일하는데 2배씩 더 노력을 퍼붓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당연히 지수 함수의 기하급수적 확장은 말도 못하게 무서운 것이어서 그녀와 만난 지 1~2달쯤이 지나자 나는 일주일 내내 깨어있는 시간과 꿈꾸는 시간 동안 항상 대기 순환과 태양 복사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내가 삶의 함정에 빠져서 징징거리게 될 때 그녀는 바로 그럴 때 내가 출동하는 거야 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정이 든 2사람의 관계란 것은 한 사람의 성공 전선이 나빠진다고 툴툴거리고 한심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업에 발목이 접질려 두려움에 접질려 울고 싶을 때 그래도 항상 옆에서 내 편이 되어 든든하게 내가 아직 저력이 있다고 말해주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왼손으로 안초비 피자 한 조각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도 나는 그녀의 그런 말을 듣고 나자 더 미친 듯이 공부와 일에 매달렸다. 아마도 넋을 잃고 그녀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와 나 사이는 마음의 거리가 꽤 멀었는가 싶기도 하다. 그렇게 일에 미친 시절 지하철 2호선에 막 나가는 아침 시간에 태양광 스펙트럼에 따른 성층권 흡수율 따위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뿐이었을 거라 장담한다. 나는 조그마한 메모지 한 장과 펜을 들고 계산을 했으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그때 말로 중얼중얼해서 녹음했다. 처음에는 옛날 텔레비전 시리즈의 명탐정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가만 내 꼴을 보니 그냥 맛이 간 놈 같았다. 어이없게도 그러다가 1~2번 그녀와 대판 싸웠고 메모지 계산과 그녀의 손을 잡고 걸을 권리 사이에서 정신 제대로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는 어느 날 그녀에게 잠시 헤어져 있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게 아마 그녀의 자존심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졌을 것이다. 그 잠시가 지나가자 그녀는 나 대신 한심해 보이기로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한심하게 생긴 턱수염을 기른 비리비리한 놈과 같이 다니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없어진 충격은 실로 막대했다. 나는 괴로운 마음에 사로잡혀 그녀와 자주 걷던 길에 반경 500m 이내에 괜히 접근하지 못했고 한동안은 연구 과제에서
그녀가 연구하던 분야의 이야기나 용어만 몇 마디 나와도 괜히 그녀의 생각에 논문 읽기를 멈추곤 했다. 나는 최대한 그녀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 빛나는 경력으로 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 자리를 노리던 꿈은 참으로 허망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대충 기상청 쪽 일이 끝나는 대로 한 외국 항공사의 기술직으로 취직해버렸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보란듯이 온갖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괜히 고별 파티를 하고는 싱가포르 지점으로 날아와 버렸던 것이다. 1년 내내 여름이었던 그 나라에서 몇 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역시 시간이 가장 좋은 약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무렵이 되자 나름대로 그녀에 대한 번뇌 없이 다시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했던 일들은 성과가 나쁘지 않게 풀려나갔고 또 무엇보다 그녀와 만나던 반년 동안 온 몸에 배었던 일 중독자 습관이 그때까지도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내 일은 진행 경과가 좋았다. 곧 나는 아는 선배 하나, 총애하는 상사 한 명 없는 업계에 종사하는 놈치고는 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개미처럼 일하다 보니 나름대로 통장에는 잔고가 쌓여갔고 대학 선배에게 소개받은 아가씨와 만나다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청혼했던 것이 작년 연말이었다. 그런 상태의 나에게 이제 바람처럼 등장한 또 하나의 여인이 있었으니 이 여인의 바람은 태풍 내습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나에게 사라, 셀마와 매미를 다 합친 만큼의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와 키 차이가 100cm가 넘게 나고 나이 차이는 20년이 넘어가는 아직 한국어 구사가 자유롭지 못한 학위라고는 내수 유치원의 종이접기 반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다. 바로 옛 그녀와 나의 딸 이원이었다. 복지과 직원과 보호시설 담당자인 어떤 아주머니가 나에게 아이의 심리 상태와 나의 법적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예, 아니요, 그래요, 그렇군요로 꼬박꼬박 대답하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다. 도대체 그녀가 언제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왜 그걸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그 생각만 했다. 이원, 그녀와 내가 언제 농담으로 아이가 생기면 이런 이름은 어떻겠는가 했던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름이었다. 복지과에서는 아이는 보호시설에 법원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있어도 되고 구청의 관리 감찰하에 일단 집에 데려가도 된다고 했다. 내 눈에는 그곳의 파스텔톤 페인트 칠이 이상하게 굉장히 우울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즉시 이원희는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이원희의 손을 잡았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손 중에서 가장 작은 손이 내 손에 잡혔다. 갑자기 내가 손을 잡자 이원희는 좀 놀라는 것 같았지만 내 손이며 팔이 너무 커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이원희의 손이 따뜻한 것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이상하게 뭉클하고 울컥하고 싸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려고 했다. 나랑 집에 가자. 그럼 우리 집에 다시 가는 거예요? 이원희가 처음으로 나에게 말했다. 5살짜리 치고는 말이 똑똑했다. 그렇지만 역시 5살짜리 같은 방방 뛰는 말투도 아니었다. 너무 얌전했고 조금 겁먹은 것 같기도 했다. 아니, 옛날 집 말고 내 집, 새 집에. 여기보다는 더 살기 좋을 것 같거든. 이원희는 별 말도 없이 내 말을 잘 들었다. 옷가지를 넣은 짐가방 하나와 분홍색 곰 인형 하나를 챙겼다.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 하늘이 트인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바삐 이원희와 함께 구청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세종로의 널따란 길에 서 있는데 밖에 나왔지만 막막한 느낌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나는 이원희를 보고 말했다. 내가 어디 잠깐 앉아서 홍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혼란한 정신을 좀 다잡아야겠다. 좀 같이 가주라. 넌 아이스크림 사줄까? 나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유는 먹냐? 우유. 우유는 먹는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우유가 어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스타벅스에 들어갔다. 뭐 홍차 종류는 없나요? 네? 항상 스타벅스에서 홍차 이야기를 하면 종업원들은 저런 목소리로 예? 한다. 또 깜빡했다. 자기들 메뉴를 자기가 한번 유심히 읽어보고는 뭐라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냥 아이스티 한 잔 주시고요. 우유도 한 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스티 한 잔하고 우유 하나 주문하셨고요. 참, 우유는 너무 뜨겁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릴 때 따뜻한 우유를 마시다가 입술이나 혀나 입천장 대면 굉장히 싫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머릿속을 웅웅거리게 하는 소란스러운 스타벅스 중앙 자리를 피해서 그나마 가장 조용할 것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이원희와 마주 앉았다. 이원희에게 우유를 손에 쥐어주었지만 이원희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다. 내 아이스티는 한 모금 마셔보니 굉장히 무성의하게 만든 것 같았다. 나는 찬찬히 이원희를 들여다보았다. 누가 뭐래도 옛날 그녀의 모습을 많이 닮아서 정말 굉장히 예뻤다. 창가 쪽 자리에서 햇빛이 갑자기 들어와서 눈부셔 얼굴을 잠깐 찡그릴 때는 그때 그 여름 가로수 아래에서 보던 그녀의 얼굴이 그대로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다. 저 아이가 내 딸, 내가 저 아이 아버지, 이름은 이원. 머릿속에 빵집에서 새 빵이 나왔습니다 하는 종소리처럼 선명하게 계속 딸랑딸랑 그런 말들이 울렸다. 이원희는 그녀를 많이 닮았지만 속눈썹이나 조그마한 손의 모양 같은 것은 또 나를 닮기도 한 것 같았다. 한쪽 눈을 조금 더 크게 뜨는 모습은 정말 나랑 비슷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이원희의 얼굴은 아주 순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 너무 조용한 모습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또 그 조그마한 것이 당당하면서도 똑똑한 그녀와 똑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고 좀 자랑스럽기도 했다. 이원희는 태어난 지 19일째 되던 날 서울시 국회의원인 심선생 부부의 양녀로 입양되었다고 한다. 다소 대외 선전적인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심 의원은 모범적으로 3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었고 그것으로 명망도 높은 사람이었다. 아마 좋은 곳에 이원희를 보내려고 그녀가 백방으로 노력한 모양이었다. 심 의원은 막내딸로 이원희를 받아들였고 생부와 생모를 가르쳐주고는 아이의 이름에 내 성을 그대로 쓰게 한 채로 이원희를 키우고 있었다. 이제 5살이 된 이원희의 삶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대통령과 쓸데없이 힘을 겨루던 한 정파가 비틀거리면서부터였다. 그 일과 관련해서 이리저리 잘못 줄을 서다 보니 심 의원은 입지가 굉장히 이상해져 버렸고 얼마 전 보궐선거에서 이겨보려고 무리를 한 결과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너무 위험하게 드나들게 되었다. 결국 심 의원과 그 일파는 보궐선거에서 참패, 대패, 완패했고 심 의원이 저지른 불법 사안은 한 방에 그를 몰락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낱낱이 파헤쳐지게 되었다. 심 의원은 마침 그 비밀 수사에 대한 정보를
옛 친구를 통해 기니 입수하고는 서둘러 모든 걸 접어버리고 온두라스인지 에콰도르인지로 도피해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심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기업체, 동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심의원의 가족과 친지들은 줄줄이 구속당했고 애매한 처지가 된 이원희는 몇몇 사람들의 집을 거치다가 결국은 구청 복지과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자 구청 복지과에서는 아이의 생모와 생부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녀와는 연락이 도무지 닿지 않았던 반면 나와는 연락이 닿았던 것이다. 곰 이름도 있냐? 이름이 뭐야? 나는 이원희가 들고 다니는 곰 인형을 가리키며 물었다. 뭐라도 말을 좀 시켜보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다. 이원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직 나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두어 번 다시 물어보자 이원희는 그냥 툭 곰인형 이름만 말했다. 아, 이원희 곰인형의 이름은 나의 이름이었다. 내가 아이스티를 다 마시고 이원희는 우유를 2모금 정도 마시고 평소 좋아하던 서울 우유가 아니라는 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나서 우리 부녀는 스타벅스를 나섰다. 그 커피 가게를 나서자 그 밖에는 갖가지 후폭풍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우선 나는 부모님께 이원희 이야기를 해야 했다. 나는 아주 비겁한 수법을 사용했는데 부모님이 계신 충청도 옥천까지 이원희를 일부러 데려갔던 것이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어여쁜 손녀딸이 어색해하는 표정으로 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뭔가 엄청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의외로 부모님은 저놈이 왜 저 비슷한 대형 사고를 하나 안 치나 했다는 식으로 네 놈이 이럴 것 같았어 하며 몇 번 한숨을 쉬고는 그래 뭘 어떻게 도와주랴 이러셨다. 어머니께서는 이원희를 옥천에 남겨놓고 서울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기던 그 조그만 이원희 생각이 나기에 이 아이의 보호자를 또 바꾸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단 직장 일을 좀 어떻게 해놓고 애 엄마랑 연락이 닿을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이원희를 데리고 있겠다고 했다. 애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어머니는 한사코 만류하셨다. 하지만 이원희를 보는 일이 아니라도 쉽게 흘러가는 일이 이제부터 뭐가 있을지. 서울에 올라가서 나는 회사 VP와 이야기를 했다. 직업이 기술 연구직인지라 사실 꼭 자주 회사에 나올 필요는 없었다. 나는 일단 임시 계약을 해서 1년간은 연봉을 사할만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가끔 회의 때만 나오기로 했다. VP가 연봉을 절반으로만 해주었어도 좀 잘 풀린 기분이 들 텐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지라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나는 내 약혼녀에게 이원희 이야기를 했다. 내가 뭔가 설명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선배에 대한 소문이 많아서 나는 그래도 선배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나에 대한 소문이라니. 싱가포르에서부터 줄기차게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내가 무슨 소문에 휘말려 있다는 말이냐. 약혼녀에게 나는 그렇게 짧게 파혼을 당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썩은 놈 한마디 하더니 나를 2대 두들겨 팼다. 아주 아팠다. 씨. 그녀는 짜증을 확 내며 마무리로 나에게 물컵에 물을 확 끼얹어 버렸다. 우리 주변 상하 좌우에 검은 베젤만 좀 둘렀다면 그대로 텔레비전 속의 영상과 구분이 안 되었을 것이다. 한편 나는 우선 이원희를 다시 내수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
최근 얼마간 온갖 것이 뒤죽박죽되어 굉장히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나마 옛날부터 다니던 유치원이라도 다시 다니는 게 적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원희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다고 한다.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싸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가 말려주기도 하고 화해시키기도 한단다. 기특하기도 하지. 이원희는 외교관이 될지도 모른다. 종이접기 반에서도 잘했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노래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했다. 의원이었던 양아버지의 저택에서 쫓겨나고 여러 곳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충격을 먹거나 성격이 이상해져서 말수가 너무 적어지지 않을까 나는 조마조마했다. 그렇지만 며칠 계속 유치원 선생님과 접선 조사한 결과 유치원 안에서 이원희는 여전하다고 했다. 그 조그마한 녀석이 강철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얼굴에 득이양양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안심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는 너무 조용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식탁보다 키가 작았을 무렵에 나는 지구의 절반쯤을 파괴해버릴 기세로 온갖 난리를 치며 사방을 헤집고 다녔던 것 같다. 그런데 이원희는 고민형하고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게 너무 불안해서 일부러 이원희에게 자꾸 말을 시키고 뭔가 이원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구해오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원희는 나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원래 나는 난동 부리는 아이들을 참 싫어하는 편이었으나 이원희가 또래답지 않게 너무 조용하자 초조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랬다. 결국 이원희와 나는 싸우면서 친해졌다. 이원희가 곰인형 이름과 내 이름이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싸움의 시작이었다. 아마도 이원희의 엄마인 그녀가 곰인형에 괜히 내 이름을 붙여서는 이원희와 같이 전했던 것 같다. 이원희는 자기가 태어날 무렵부터 항상 동고동락해오던 그 곰인형의 이름이 나와 같다는 사실이 뭔가 탐탁지 않아 보였다. 아빠, 이름을 바꿔요. 이원희는 내가 개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비록 지금은 임시직으로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나는 다국적 항공사에서 수명의 A급 팀원들을 이끌고 과제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보다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고민형이 이름을 바꾸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그냥 무난하게 곰식이 이런 거 어떻겠냐? 아니면 경쾌하게 탕 이런 이름. 그러니까 곰탕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감이 좀 그런가? 아니면 좀 현대적인 느낌이 나게 SK텔레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원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는 이원희에게 온갖 방식으로 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수를 써보았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본 지 4년여가 지난 이 아이는 타협하려 들지 않았다. 이원희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던 고민형이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얼마 전 자기 앞에 나타나 내가 네 애비다 했던 내가 이름을 바꾸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하여 이원희는 가끔 고민형을 붙들고 내 이름을, 그러니까 고민형을 부르면서 배는 안 고프니? 책 읽어줄까? 같은 말을 한다. 계속 당하면서도 나는 그때마다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착각하고 자꾸 놀라서 응? 뭐? 하면서 대답을 하곤 했다. 애초에 나는 내가 책장을 넣어두던 방을 비우고 거기를 이원희 방으로 만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책장을 다 드러내고 나니 그 방은 책 냄새가 가득했고 왠지 먼지 구덩이같이 느껴졌다. 거기다가 좀 습기가 찬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햇볕이 별로 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내 방을 이원희에게 주고 내가 책장 대신 그 방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자던 침대는 자리가 좀 높아서 이원희가 올라가기가 약간 힘들었다. 일단 임시로 이원희가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쿠션을 하나 가져다 놓았다. 내 방 한쪽 벽면에는 비틀스의 LP가 쭉 붙어 있었는데 이원희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게 옐로우 서머린 앨범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량 유통된 비틀스 앨범이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그 한국 발매 판본이지. 여기 보면 폴 맥카트니 코수염이 까만색이지? 이게 한국 발매 판본 특징이거든. 내 설명을 듣는데 이원희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고 보니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 앨범의 얼굴들과 비틀스 포 세일 앨범의 눈빛이 내 어린 딸을 쳐다보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 아이가 밤에 잘 때마다 A Day in the Life에 울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모습이 상상되자 이건 아니다 싶었다. 별로다, 그지? 내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니까 이원희는 아주 마음에 있게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 LP들을 다 떼어내서 어둡고 컴컴한 깊은 상자 한 구석에 넣었다. 맥카트니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도 종종 꺼내서 들을게요. 이원희의 취향은 잘 모르겠으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그 벽이 채워지거나 어쩌면 포켓몬이나 디지몽의 강아지 떼 같은 것들이 60년대 로큰롤 정신의 보금자리를 장악하게 될 듯 싶었다. 이튿날 이원희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온몸에 이상한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 있었다. 나는 즐거불했다. 세탁기에 확 잡아 돌린 빨래에 쓰인 세제가 문제였다. 평소 미량만 넣어도 강력한 파괴력으로 옷의 때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명약이어서 잘 쓰는 세제였는데 이게 어린애 피부에는 아주 안 좋았나 보다.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다. 이래서는 당장 내일 이원희가 입을 옷이 없었다. 아무렇게나 대강 집히는 대로 옷을 사는 내가 옷의 여아 아동복에 대해 일말의 감각을 갖고 있을 리 만무했다. 고민 끝에 나는 근처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했다. 내 딸에 대해 언급했을 때 선배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하면서 몇 번을 다시 물었고 그러고 나서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일이 끝나자마자 교보 빌딩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 유진 선배 진짜 고마워요. 야, 넌 또 이게 뭔 짓이냐. 하여간 만날 때마다 황당한 충격을 줘요. 유진 선배는 대뜸 보자마자 나를 쥐어 박았다. 고등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던 유진 선배는 그때 후배였던 나를 좋아했고 나도 항상 방긋방긋 웃는 이 선배가 싫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고등학생다운 어설픔으로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시간을 보냈고 꽤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선배는 내가 인생의 혼란에 휩싸여 있을 때마다 항상 냉철한 한마디 조언을 남겨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네가 이원이구나. 야,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유진 선배는 이원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다. 최근 만났던 사람 순으로 11명이 그 11명 모두가 나를 보자마자 욕을 한마디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원희에게 칭찬을 했던 것 같다. 빨래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어떡하냐. 나도 진짜 놀랐어. 어디로 갈까? 옷인데 그래도 좀 좋은 거 사입혀야 되지 않을까? 못난 애비가 괜히 좋은 옷 사주고 양심을 달래려는 게지. 선배 제발요. 유진 선배는 백화점에서 이원희에게 이런저런 옷들을 골라주었다. 나는 어릴 때 옷가게에서 어른들이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하는 게 무진장 귀찮았던 것 같은데 이원희는 별 불평 불만이 없었다. 되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은근히 패션을 탐구하고 있는 듯 하기도 했다. 하기야 나는 저 나이에 상의는 항상 핫도그 케첩 같은 것을 묻히고 있었고 바지는 항상 고기 잡으러 다닌다고 시냇가를 돌아다니다가 어디 진흙 구덩이에 빠진 상태였으니 유진 선배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아들이 생각나는지 생각 안 날 리가 없을 것이다. 아주 꼼꼼히 유진이 옷을 챙겼다. 선배는 나는 잘 모르는 옷감에 뭐가 몇 %가 들었냐, 땀이 차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매장 직원에게 세세하게 캐물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가을에 일본 학회에 가서 발표할 때 입을 양복 정장을 살 돈을 전부 풀어서 이원희의 옷들을 샀다. 저녁 먹어요. 내가 그때 선배랑 맛있게 먹었던 양고기 또 사줄게. 애가 그걸 먹냐? 예? 이원아, 이원이는 뭐 좋아해? 이원이는 그냥 선배를 쳐다보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얘 뭐 좋아하니? 글쎄 그게... 넌 무슨 애 아빠가 돼가지고 애가 뭘 잘 먹는지도 모르냐? 아무래도 오늘은 면박의 연속이었다. 뭘 먹을지 고민도 할 겸 그리고 좀 더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릴 겸 해서 우리는 일단 덕수궁을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해질녘의 덕수궁은 조용하면서도 또 활기에 차 있었다. 우리는 석조전 앞 분수대 앞에 앉았다. 이원희는 분수대 앞으로 가서 분수물에 손을 씻었다. 어쩌냐? 일단은 걔랑 어떻게 연락이 닿아야 될 텐데. 그게 좀 알아보니까 이원희 낳고 얼마 안 돼서 유학 나갔다나 봐요. 이메일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연락이 되지 않을까? 몰라요. 아마 일부러 연락을 다 끊는 것 같아요. 에휴, 걔도 마음고생이 좀 심했겠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지금껏 계속 애써 상상을 피하고 있는 장면이 이원희를 낳을 무렵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항상 옛날 경쾌한 자신감의 상징이던 그녀가 혼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남에게 맡기기까지의 과정은 그 자세한 상황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굉장한 죄책감 무더기로 다가왔다. 이원희는 손을 다 씻고 나자 손수건을 꺼내서 손을 정성스레 닦더니 이제는 다시 얼굴을 씻고 있었다. 조그마한 손으로 푸푸 소리를 내면서 얼굴에 물을 묻히는데 허리를 많이 굽혀서 새로 산 옷에 물이 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단연 제일 귀엽고 예쁜 아이였다. 넌 무슨... 이원이 태어날 때 그때 넌 뭐하고 있었냐? 싱가포르에 있을 때지 싶은데 솔직히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나한테 연락하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핸드폰 전화번호니 메일 주소니 다 유지하고 있었고. 너 또 걔랑 헤어질 때 할 말 못할 말 막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가 가끔 막말하는 걸 네가 알기는 아냐? 그때는 아니었어요. 내가 걔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결국 우리는 굉장히 달콤한 푸딩을 주는 프랑스 식당에 가서 이름이 복잡한 감자 요리를 먹었다. 이원희도 유진 선배도 아주 만족했다. 나는 무슨 감자 깬 것이 값이 이 모양이냐 하는 생각에 만족스럽지 못했다. 유진 선배와 이원희의 옷을 산 다음 날 나는 그녀에 대한 추적을 좀 새로운 각도로 일신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오랫동안 항공사 근무를 하느라 잊고 있었지만 모든 과학 검색의 첫 발은 NDSL이요. 두 번째 발은 SCI 파인더 아니던가. 나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출판했을 논문을 학술지에서 쭉 검색해 보기로 했다.
이니셜이 흔한 이름이었기에 검색된 논문은 굉장히 많았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비슷한 발음의 중국 사람 논문들이 대거 검색되어서 너무 양이 많았다. 나는 주로 저녁마다 이원희에게 줄 사과를 깎는 등의 일을 하면서 그 논문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원래 사과는 그냥 물에 씻어서 껍질째 먹곤 했는데 애한테 그 농약 덩어리를 먹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꼬박꼬박 깎아서 먹곤 했다. 사과 깎는데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데 괜히 눈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손을 움직이다가 손을 다치는 일도 몇 번 겪었다. 한 20편쯤의 논문을 논문 주제의 분류와 연구 성과의 수준별로 정리해 나가자 대강 내가 찾고 있는 그녀가 그 많은 동명이인 중에 누구인지 가닥이 잡혀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주제를 좁혀서 검색을 다시 했고 그 결과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메모지에 저자들의 소속 기관과 연구가 진행된 연구소의 위치를 하나둘 체크해 나갔다. 그렇게 찾아보니 대체로 그녀의 논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논문들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보니 한국을 떠난 뒤로 그녀의 연구 성과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리며 일취월장하였고 지금은 나 따위 어줍지 않은 과학자에 비하면 저 하늘의 별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다. 한편 이원희와 나의 관계도 차츰 좋아졌다. 나는 어린애들이 집안이나 도시 구석에만 박혀있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 뭔가 자연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종로 이 동네에는 변변한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었고 그나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라도 있는 곳에 이원희를 데려가고 싶어서 같이 산책하곤 하는 게 고궁이나 삼청각 쪽이었다. 이원희는 그렇게 산책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내가 나무 이름이나 꽃 이름 같은 것을 가르쳐주면 나름대로 신기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했다.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이런 일도 있었다.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고 보니 눈앞에 허옇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1m 내외의 물체가 유령처럼 거기에 서 있었다. 무슨 외계인 같아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움찔하여 몸을 돌려 누웠다. 더듬거려서 안경을 쓰고 다시 보니 그건 곰인형을 들고 흰 잠옷을 입고 있는 이원이었다. 아직도 나는 5살짜리 아이가 나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잠잘 때는 깜빡 잊는 것이었다. 이원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 하고 있었다. 왜 무서운 꿈 꿨어? 이원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번 훌쩍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결국 책장을 놓을 곳이 없어서 책장과 같이 이 방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덩치가 좀 큰 탓에 자리가 부족해서 방에서 대각선으로 누워 자는 형편이었다. 네 방으로 가자. 내가 재워줄게. 이원희는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꾼 모양으로 내 다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나는 목류병 환자처럼 졸린 눈으로 이원희를 붙인 채로 비실비실 걸어서 이원희 방이자 옛 내 방으로 갔다. 이원희는 쿠션을 밟고 폴짝폴짝 뛰어서 침대 위로 올라갔다. 나도 오랜만에 옛날 내 침대에 누웠다. 편했다. 대각선으로 잘 필요도 없고 왠지 방의 기운도 적절한 것 같고 상쾌하고 자리도 폭신폭신하고 잠이 절로 오는 거의 겨울잠 자는 곰의 동굴급의 안락함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잠들기 전에 그냥 드르렁드르렁 코골며 잘 수는 없었다. 내 어릴 때의 기억에 따르면 무서운 꿈을 꾸다 깨어나서 부모 형제를 찾았을 때 그들이 먼저 잠들어서 그 숨쉬는 소리만 적막한 가운데 들려오면 왠지 더 무섭기 때문이었다. 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 니네 아버지한테
그런 것들은 꼼짝도 못하거든. 갑자기 걔네들이 막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가 직접 안 나서고 네 고민형이 나서도 가볍게 해치울 수 있을걸? 진짜야? 유진이 아줌마한테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봐. 아무래도 케이블 만화 채널에서 독수리 오형제를 심야 시간에 본 것이 화근이었던 듯하다. 어젯밤 편에 캐릭터 유니폼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묘사된 장면이 있었다. 애한테 그런 걸 보여줄 이유가 없었는데 애비가 돼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빠져서 그걸 끝까지 보고 있었으니. 나는 어릴 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긴 아줌마 배우들이라면 무조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했건만 이원희에게는 캐릭터의 초록색 스판덱스 옷들이 무섭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관가했던 것이다. 나는 이원희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원희는 학용품을 아주 좋아했다. 학용품에 그려진 갖가지 캐릭터들도 재미나 보인다고 생각했고 알록달록한 색연필들이 말끔하게 손질되어 써주기를 기다리며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대형 할인 매장을 찾으면 항상 맥주 판매대를 지나치지 못하던 나는 이원희 덕분에 이제는 맥주 대신 공책이나 스케치북 같은 것을 꼭 하나씩 사게 되었다. 이원희는 그때만은 나이에 맞지 않게 꽤 심각한 표정으로 곰돌이 푸가 그려진 제품과 피터 레빗이 그려진 제품 사이에서 꼼꼼히 내부를 이리저리 살피며 고민하곤 했다. 그리하여 이원희가 24세 크레파스를 샀을 때 나는 다시 공포감에 휩싸였다. 이원희는 이번에는 피터 레빗을 골라 그 크레파스로 진지하게 몇몇 작품들을 제작해 나갔다. 물론 내 딸이 그림을 그리는 게 무슨 공포의 원인이랴. 문제는 그 모습을 보자 6살이 되면 유치원에서 엄마 얼굴 그리기를 한다는 생각이 났던 것이다. 안 된다. 그건 60년대 영화에서부터 줄기차게 우려먹던 애 마음에 상처 주기 장면이 아닌가. 나는 옛날 그녀의 그 밝고 환한 웃는 얼굴 속에 아직까지 영혼의 한 부분이 잠식당해 있는 상태지만 이원희는 자기랑 꼭 닮은 그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찾아보면 대학교 졸업 앨범에 사진이 하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사진도 좀 이상하게 나왔거니와 그런 식으로 엄마 얼굴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자, 오늘은 엄마 얼굴 그리는 시간이에요. 어머, 이원희는 왜 아무것도 안 그리고 있니? 하는 그 장면의 강도가 완화될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논문 추적 작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아니, 나는 아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전에는 구글로 검색을 하거나 이메일로 답을 구하던 것들을 웬만하면 그냥 시계 보고 여기저기에 국제전화를 해대면서 해결했다. 결국 결론은 그녀가 최근 호주 다윈에 있는 한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을 것이라는 쪽으로 가닥에 잡혔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왜인지 이 연구소에서는 그녀의 신상을 공개하기를 꺼렸고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항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다는 점이다. 그녀 정도 되는 연구원이면 오히려 떠들썩하게 이름을 광고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근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구청 복지과를 찾아 이원희에 대한 서류를 잔뜩 뽑았고 번역사무소로 가서 영어로 번역한 뒤에 공증까지 받아서 서류를 잔뜩 만들었다. 항공사 직원이었던 나는 그동안 회사에서 적립해두었던 포인트를 털어 과감한 행보를 내딛기로 결심했고 이원희와 나, 우리 부녀는 호주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다. 엄마를 만나러 지구 반대편 남반구로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원희는 오랜만에 처음 보여주었던 그 지나치게 얌전하고 조용하고 겁먹은 것 같은 표정을 다시 지었다. 그리고 그때 들고 들어왔던 그 가방에 나와 같이 다시 짐을 쌌다.
잘해. 또 이상하게 오버하지 말고. 알았어요. 제발 좀 걔 입장에서 생각하고. 알았다니까요. 호주로 떠나기 전날 밤에 유진 선배는 내게 전화를 해서 몇 번이고 주의사항을 강조해 주었다. 이원희는 다음날 새벽 아주 일찍 일어나서 또 내 방으로 왔다. 그 모습을 보자 이번에는 나도 금세 잠이 달아났다. 그래, 엄마 보러 가야지. 그리하여 우리는 일어난 김에 그냥 길을 나섰다. 이원희와 나와 이원희의 곰은 이른 새벽 아직 공기가 차가운 가운데 공항버스에 올랐다. 이원희가 기내식으로 준 빵을 잘 먹지 못했다는 것만 빼면 다윈까지 오는 길은 무난했다. 우리 회사 승무원들은 대체로 좀 불친절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비행기에서는 이원희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아주 친절하게 잘 도와주었다. 많이 고마웠다. 비행기 안에서 이원희는 창가 쪽에 앉고 나는 통로 쪽에 앉아 있었다. 잠을 자고 있는 이원희의 모습 뒷배경으로 비행기의 동그란 창문과 창밖에 펼쳐진 파란 하늘과 흰 구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그만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면서 자고 있는 이원희는 정말 천사 같아 보였다. 이원희는 지난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는지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게 줄곧 자기만 했다. 오히려 내가 문제였다. 나는 별별 생각과 상상에 마음이 불안해 극을 달렸다. 마침 음악을 들으려고 헤드폰을 썼더니 옛날 그녀와 같이 듣던 스티비 원더 노래가 나왔다. 입에서 아 하는 탄식이 막 나올 것 같았다. 싱가포르로 도망을 가고 정신없이 일을 하느라 묻혀있던 거지. 나는 사실 아직도 그녀를 이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가 생각했다. 그녀는 힘들게 이원희를 떼어놓고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반듯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위안하며 겨우겨우 마음을 다져놓고 있었을 텐데 그녀에게 이원희가 지금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노래 짝짝꿍 1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키만 싱겁게 큰 나에게 맡겨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나는 잠도 별로 자지 못하고 말리 타지에서 수년 만에 그녀를 만날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지금 이원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다윈에 착륙할 때까지 말 그대로 전전반칙하기만 했다. 다윈은 지독하게 햇살이 강한 곳이었다. 그곳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그녀에 대한 소식을 추적한 첫날 잘못해서 이원희는 일사병에 걸릴 뻔했다. 그 어린 것이 그래도 엄마를 만나겠다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고분고분 나를 따라 계속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저녁에 호텔에서 이원희를 씻길 때 빨갛게 부어오른 그 작은 발을 보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안 들키게 살짝 울었다. 호주에 와 있는 한 대학원 동기의 도움으로 나는 이원희와 함께 연구소까지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에서는 내가 제출하는 출생증명서와 입양각서, 친자 확인 증명서 같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 결국 그녀의 기록을 내어주었다. 그녀였다.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녀가 맞았다. 그녀는 증명사진 특유의 있는 듯 없는 듯 엷은 웃음을 띤 얼굴로 서류 위에 붙어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그 밝은 느낌만은 여전해 보였다. 아빠 손 아파. 나도 모르게 이원희의 손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꽉 들어갔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막 말도 못하게 휘몰아쳐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고 대우를 받는 수석 연구원이었고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고 다윈의 요트 정박장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연구소 사무실에 있는 그 대머리 영감은 그렇게 말했다. 그녀가 지금 이 연구소에
그리고 다윈에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외부 인사에게 공개할 수 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하필이면 벌리 해지에 가 있다고. 이 좀 웃기게 생긴 대머리 아저씨는 정말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정사정해서 나는 이원희에게 줄 그녀의 사진을 한 장만 복사해달라고 했다. 내가 굉장히 끈질기게 매달렸고 햇빛과 더위에 지친 이원희의 불쌍한 표정도 위력을 발휘해서 그 대머리 아저씨는 이원희에게 처음으로 엄마 사진을 줄 수 있었다. 이원희는 말없이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가져온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 사이에 끼워 넣었다. 다윈에서 그녀를 찾지 못해 실망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다. 그 대머리 아저씨를 통해서 적어도 이제는 그녀와 계속 연락은 할 수 있지 싶었다. 이원희가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로 Thank you, sir 하는 것에 완전히 감동 먹은 이 아저씨는 우리 부녀의 편이 되어서 자기가 벌리 해지 쪽에 최대한 말 잘 해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다시 증명 서류들을 늘어놓으면 분명히 그녀를 만나게 해줄 거라고 얘기했다. 이원이나 나나 그날 다윈에서 똑같이 실망했다. 하지만 역시 우리 둘은 똑같이 다시 기운을 내서 다윈에서 골드코스트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골드코스트에는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우리 회사의 사무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나에게 큰 빚을 졌던 동료 하나가 시드니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해준 것이 꽤 힘을 발휘했다. 일단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하루를 쉬고 다윈의 대머리 아저씨가 가르쳐준 벌리 해지 연구소로 향했다. 벌리 해지 연구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것까지는 일단 일사천리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부 연구원과 접촉을 하려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꼬박 하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도 실망감이 컸지만 이원희는 기운이 쭉 빠지는지 얼굴색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서퍼스 파라다이스로 돌아와야 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에스플래네이드의 온갖 사무실과 교민 연락 시설들을 다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만날 방법을 찾아봤지만 대체로 헛수고였다. 하루하루가 연기되었을 뿐인데 나는 엄청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멀리 그녀를 찾아왔는데 그 옛날 그때처럼 도무지 그녀와 나의 거리는 좁혀지지가 않았다. 그때 그 여름에 그녀의 손을 잡고 가로수 아래를 걸을 때 그때 잡았던 손을 놓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원희가 많이 실망하지 않게 애써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우리는 카빌 애브뉴의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만난 과일 아이스크림과 기막힌 열대 과일 주스를 마셨다. 그리고 이원희는 굉장히 귀엽게 생긴 코알라가 그려진 색연필과 필통도 샀다. 양고기 케밥을 저녁으로 먹고 우리는 길을 걸어서 해변으로 나왔다. 끝없이 길게 펼쳐진 서퍼스 파라다이스의 해변은 아주 보기 좋았다. 나는 구두를 벗어들고 이원희를 슬리퍼로 갈아 신게 했다. 한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해안선을 바라보며 줄지어 있는데 반대편에는 눈부시게 하얀 모래가 저녁 햇살을 반사했다. 파랗고 시원하고 상쾌한 바다에서 높고 넓은 파도가 천천히 밀려와 부서졌다. 이원희의 손을 잡고 같이 맨발로 걸음을 옮겼다. 밀려온 바닷물은 시원하지만 너무 차갑지 않게 내 발과 작은 이원희의 발을 차례로 적셔주었다. 이곳 바다는 공기의 느낌이 시원했다. 모래는 유난히 곱고 깨끗해서 부드럽게 발바닥에 밟혔다.
이원희는 신기해하면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계속 걷더니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 같은 것을 하나 밟고는 무서워서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 그건 그냥 불가사리야. 안 물어? 안 물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원희는 나랑 자리를 바꿔 서고는 내 오른손을 자기 왼손으로 잡았다. 해가 지고 있는 바다는 눈부신 오렌지색으로 그 빛을 반사했다. 원래 내가 해지는 모습과 노을빛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쪽 치마가 살짝 젖은 이원희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저녁 바닷가 모습은 평생에 잊히지 않을 만큼 깊게 마음속에 남는 듯 했다. 한참 걷다가 이원희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조용히 불렀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땅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나는 내일 참으로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면 여기에 다시 와서 그녀와 나와 이원희와 함께 다시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되든 그렇게 걸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남을 순간이 될 거라고 상상하면서 이튿날 나는 다시 벌리해지의 연구소를 찾아갔다. 나는 그만 짜증이 확 몰아쳤다. 그녀를 하루 더 못 보는 거야.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한 번 더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이 되어도 그녀를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나서 도대체 그녀의 프로젝트라는 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기약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심하게 막막한 일이었다. 내 처지가 불쌍해 보이는지 연구소 직원은 계속 나와 연락을 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녀와 통화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망한 내 마음을 별로 달래주지 못했다. 왜 저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지, 엄마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왜 내 입으로 다시 통역해서 이원희에게 한 번 더 들려줘야 하느냐 말이다. 나는 내 연락처를 직원에게 남기고는 완전히 풀이 죽어서 그 길로 쿨란가타 공항으로 향해서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다. 이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쿨란가타 공항에서 우리는 저녁으로 맥도날드 치킨 샐러드를 먹었다. 평소에 항상 식성 좋게 음식을 잘 먹어 치우던 내가 아무 입맛도 없어서 그냥 플라스틱 포크로 풀 조각들을 쿡쿡 찔러대기만 했다. 맛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있자니 이원희가 내가 불쌍해 보이는지 아빠 이거 먹어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를 하나 골라주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이원희의 머리에 입을 맞춰주었다. 이원희는 얼굴을 좀 찡그리며 손을 머리에 가져갔다. 아무래도 입에 샐러드 드레싱 묻었던 것이 이원희 머리칼에 묻었지 싶다. 나는 기운을 차리고 힘냅니다 하고 속으로 2번 외쳤다. 아무렴 내가 누군가. 저 악명 높은 싱가포르 지사의 일중독자 엔지니어 아니었던가. 그런 내가 아빠 노릇을 해보겠다는데 누가 나를 맡겠는가. 시드니에 와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고 이원희와 나는 호주에서 마지막 밤을 오페라 하우스 앞에 야외 식당에서 보낼 계획을 세웠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같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그날의 상연작은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었다. 이원희가 지겨워할 것 같기도 했지만 그녀를 찾느라 5살짜리 아이와 함께 세상을 뒤지고 있는 내가 보면 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시드니에서는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만족할 만한 오페라 공연 대신에 전혀 다른 면에서 훨씬 더 놀라운 소식이 우리 부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드니에 도착해서 분주한 퀸 빅토리아 몰을 지나 서큘러 키에 도착하는 동안 나는 전혀 의외의 방향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녀에 대해, 그것도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상황으로 그녀 소식을 알게 되자 나는 꼭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이원아, 잘하면 엄마 얼굴은 어떻게 한번 오늘 밤에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엄마가 너무 멀리 있어서 직접은 못 볼 것 같고. 나는 오페라 하우스 계단에 앉아서 이원이와 핫도그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오페라 하우스 계단에서 서큘러키의 유람선들을 보면서 햇살을 받는 일은 여유롭고도 즐겁다. 나는 어린애처럼 들떠서 말하고 있었고 이원이는 어린애로서 들떠 있었다. 그렇게 덤벙거리다가 나는 또 핫도그 케첩을 옷에 묻혔고 이원이는 살짝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녁 때 나는 일찌감치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원이와 함께 편안하게 마지막 저녁을 들었다. 조용하고도 흥겨운 남미 음악을 연주하는 이 야외 식당은 시드니의 야경과 오페라 하우스의 밤 경치, 그리고 태평양의 모습과 아주 잘 어울렸다. 이원이는 테이블 위에 켜둔 등유 램프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3명의 마리아치 악사들이 우리 곁에 와서 이원이를 보면서 음악을 연주해 주었다. 스페인어를 알 길이 없는 나는 무슨 가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노래는 굉장히 좋았고 이원이에게도 그랬던지 역시 방긋방긋 웃으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했다. 9시가 되었다.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식당에서는 바닷가에 펼쳐놓았던 스크린에 프로젝터로 뉴스를 틀어주기 시작했다. 이원아, 저기 봐. 엄마 나왔네. 이원이는 스케치북을 꺼내서 끼워두었던 그녀의 사진을 꺼냈다. 뉴스 자료 화면 속에 소개된 그녀의 이름과 국적이 소개되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녀였다. 그녀는 갈색 유니폼을 입고 4명의 다른 동료와 함께 서 있었다. 곧 그녀는 충격 방지용 우주복을 겹쳐 입은 모습으로 우주왕복선 파이어리 피닉스호에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오늘 아침에 방송된 화면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협력 우주사업의 우주왕복선 파이어리 피닉스호가 안전히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뉴스 아나운서가 전했다. 그러자 야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 모두는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다. 일본 사람 2명, 호주 사람 2명, 그리고 그녀가 탄 우주선이 벌리헤즈 근처의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드디어 순조롭게 궤도 비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원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엄마라니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된 그림과 숫자들을 보고 재빨리 조그마한 메모지를 꺼내서 계산을 했다. 나는 이원이 옆으로 갔다. 저기 하늘에 달 보이지? 달 옆에 반짝반짝하는 되게 밝은 별 보여? 저게 엄마야. 이원이는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닌 게 아니라 곧 뉴스에서도 달 옆에 밝게 반짝이는 것이 우주왕복선 파이어리 피닉스호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뭐라고 한마디씩 했다. 이원이는 그 별이 엄마라는 사실을 듣고 한참 조용하게 있더니 갑자기 울먹울먹 눈물을 쏟으면서 뭉개지는 발음으로 말했다. 그럼 엄마가 죽은 거야? 이원이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내가 처음 구청 복지과 직원을 찾아가 만났을 때에도 그저 좀 겁먹은 표정으로 조용히 있던 이원이가 다윈에서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발이 퉁퉁 붓도록 걸으면서도 생글생글 웃던 아이가, 어제 저녁에 나보고 토마토 먹으라고 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꺼이꺼이 울고 있었다. 나는 괜시리 눈물이 나서 나도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이원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주 비행사라서 우주선을 타고 저기 있는 거야. 우주 왕복선 궤도는 지구에서 2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우주선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그냥 반짝반짝하는 별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지구 정지 궤도는 지구가 도는 속도랑 똑같아서 우주선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그냥 별처럼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원이는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목 놓아 울었다.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눈물이 났다. 내가 한참을 어르고 달래자 이원이는 차츰 잦아들면서 울음을 그쳤다. 내 평생 내가 일하는 분야 이야기를 일반인에게 하면서 그렇게 기분이 극적이었던 것은 처음이었다. 울음을 그친 이원이는 훌쩍이면서 텔레비전 화면과 밤하늘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는 언제 또 텔레비전에 나와? 잠깐 기다려보자. 이원이는 훌쩍거리면서 말했다. 텔레비전 화면은 다시 우주 왕복선 안의 승무원들을 비추었다. 처음으로 선장인 호주인 남자가 나왔고 두 번째로 그녀가 자리를 잡고 화면에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우주 왕복선의 승무원들이 나오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다시 한번 서큘러키를 온통 채웠다. 엄마다. 이원이가 화면을 보고 말했다. 나는 이원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그 까만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꼭 끌어안았다. 우주선에서 텔레비전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드는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도 여전히 그 어리고 밝은 시원한 웃음이 가득한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지금 밤하늘,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는 그녀의 어린 딸과 꼭 같이